십승지인데요. 십승지라고 그러면은 보통 우리는 천주교와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십승지라고 그러면은 그거 뭐 비결서에 나오는 거 아니야? 뭐 토정이나 뭐 남사고 그런 예언가들하고 관계 있는 건데 우리 천주교하고 무슨 관계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정감록의 세계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미신적 예언의 세계와 우리 천주교의 세계가 다르지만은 18세기, 19세기의 우리 한국 사회 현실 속에서는 하나로 만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 시민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해서 오늘 이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정감록을 비롯한 한국의 정치적 예언서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 권의 책이 있습니다. 7권 이상의 책을 썼습니다. 저 개인의 신앙은 정감록이 아니고 천주교입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정감록을 그렇게 7권씩이나 책을 썼냐면 그 중에 한 권은 일본말로 번역되게 됐습니다. 이건 자랑입니다, 순전히. 그런데 이제 그 까닭은 제 문제의식은 뭐였냐면 조선 후기에 과연 어떠한 사상적 변화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가, 성리학을 대체할 만한 어떤 사상이 과연 우리 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가 하는 그 큰 질문을 다루기 위해서 성리학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잘한 변화는 그게 별로 파급력이 없다고 봤고요. 성리학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우리가 자칫 미신으로만 취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찌 보면 허무맹랑한 것들이 실은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의 사상적 전환을 가져왔다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됐어요. 지금 이제 사진에 보이는 이 산은 무슨 산인가요? 뭐 아무튼 엄청난 산으로 보이죠. 그죠? 지리산쯤으로 보이나요? 네. 이게 이제 지금 그 태백산 기슭인데요. 이 태백산맥이 쭉 뻗어가는 이른바 백두대간이죠. 백두대간에 십승지들이 여럿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집중적으로 많은 것은 태백산과 소백산 사이입니다. 즉 지역으로 말하면 경상북도 지역에 이 십승지가 많이 있어요. 그 이제 대표적으로는 풍기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동에도 있고요. 봉화에도 있고요.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궁금했던 거예요. 왜 십승지를 정하는 원칙이 있었을까? 누가 정했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언제 그렇게 됐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천주교와는 연결이 될까 하는 점입니다. 이 십승지라고 하는 이야기, 십승지라는 말 그 자체는 10개의 승지라는 뜻이거든요. 10개는 숫자 10개고요. 승지라고 하는 것은 매우 풍광이 좋은 곳, 아름다운 곳, 명승지, 명승사적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경치가 좋은 것이 아니고 병화불입지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설명을 하면 병화라는 말은 전란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 전쟁이나 여러 가지 재앙이 불입, 들어가지 않는 땅. 그러니까 전쟁이 터져도, 전염병이 유행해도, 세상이 요동을 쳐도 거기만 가면은 무난하게 잘 지낼 수 있는 아늑한 품, 그거를 십승지라고 봤던 거예요. 그게 10개라고 해서 십승지라고 봤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을 처음 펴낸 사람이 누군가를 알고 보니까 남사고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남사고라고 하는 인물은 조선 중기에 아주 유명한 천문학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남사고의 십승지설이 정감록으로 흘러들어갔고 그 정감록이 공식적으로는 나라가 읽어서도 안 된다, 가지고 있어도 안 된다, 이야기해서도 안 된다, 퍼뜨려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이른바 금서 중에 금서였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대개 금지하면 어떻게 돼요?
금지하면 유행하게 되죠. 제 책도 좀 금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저도 부자가 되게. 아무튼 조선시대에는 정감록을 비롯한 정치적 예언서들이 조선 후기가 되면 금서가 되거든요. 그 금서가 되는데 그 금서 중에도 십승지를 다룬 이야기가 아주 인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영조가 어전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학자들에게. 이 보면은 십승지라고 하는 말을 이 남사고라고 하는 사람이 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남사고가 누구야? 그렇게 물어본다고요. 영조가 남사고를 알 턱이 없죠. 그죠? 그래서 신하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남사고는 말입니다. 16세기에 살았던, 16세기란 말은 제 표현이고요. 이때가 보면 언제 때쯤 되는 것 같아요. 중종, 명종 때쯤 되는 것 같잖아요. 중종, 명종 때쯤에 있었던, 나중에 선조초까지 걸치죠. 그래서 선조초가 되면 노년인데, 천문학 교수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남사고는 그 경상북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태백산, 소백산 그쪽에 걸쳐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정확하게는 거기에 보면은 영양이라고 하는 지역 있죠. 영양 지역 출신이거든요. 아주 훌륭한 유학자이면서도 당대 최고의 천문학자이자 지리학자이죠. 그러니까 이분한테 물어보면은 궁금증이 다 해결되는 그런, 말하자면 조선 중기의 뭐예요? 인공지능 뭐 그런 거였죠. 챗봇 그런 거였죠. 그래서 이 남사고가 바로 후대의 예언서인 정감록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 바로 말씀드린 10가지 피난지 십승지인데 십승지서를 본격적으로 꺼낸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조가 이 질문을 던졌을 당시에는 여러 가지 영모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난 영모도 있고 모의 단계에서 적발된 영모도 있고 준비 단계에서 걸린 영모도 있는데, 그런 영모 사건을 캐 보면은 그 뒤에는 꼭 이상한 책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책 중에서도 자꾸 등장하는 것이 바로 남사고 비결이라는 책이었어요. 즉 남사고 비결이라는 말은 그 제목으로 보더라도 남사고라는 사람이 읊은 비결을 담았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영조가 그 똑똑한 대신들에게 남사고가 도대체 누구야? 그렇게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남사고에 관한 또 전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그 이제 영양이나 울진이 다 영양, 울진, 봉화 이게 다 거기서 거기에요. 가까운 지역인데 그 울진에 가면은 불영사, 그림자가 없는, 그림자가 비치지 않는 절이라고는 또 희한한 절이 있어요. 이름부터가 뭔가 좀 신비하잖아요. 그런데 그 절과 남사고가 관계가 있다 하는 전설이 그 지역에 가면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수집을 해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훗날 장성해가지고 예언가로서 크게 성공한 남사고가 소년 시절에 불영사에 왔다. 불영사에 스님에게, 노스님에게서 한 수 배우려고 했었다. 그랬더니 노스님이 아주 기특하게 여겨서 3권의 비결서, 3권의 예언서를 남사고한테 줬대요. 그래서 천지인편인데 첫째 책에는 천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둘째 책에는 풍수지리가 나와 있고, 세 번째 책에는 말하자면 사주팔자를 보는, 관상을 보는 내용이 나와 있대요. 그런데 남사고가 첫째 권하고 둘째 권은 먼저 보지 않고 셋째 권부터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승이 화가 나가지고 이놈이 이거 큰 놈이 될 줄 알았더니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해서 뺏어가지고 책을 다 불살라 버렸다고 합니다. 그 이제 남사고가 사람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서 알게 됐는데 천문과 지리에 대해서는 그냥 뭐가 된 거예요? 그림의 떡이 돼버렸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자기의 공부를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풍수지리를 공부하는 건데, 결국은 이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인데, 거기에 따르면은 남사고는 자기도 좀 크게 잘 되고 싶어가지고 아버지의 묘소를 9번이나 이장을 했대요. 9번이나. 그러니까 여기가 좋은 것 같아서 옮겼다가 또 저기가 더 좋은 것 같아서 그쪽으로 또 옮겼다가 이렇게 9번을 하고 드디어는
알았대요. 이제 이치를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진정한 명당의 주인은 나같이 이렇게 산의 모습을 보고 풍수지리 이론에 따라서 옮겨봤자 그거는 진정한 고수가 아니다. 진정한 고수는 뭐다? 진정한 고수, 진정한 명당의 주인은 훌륭한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이다. 훌륭한 덕을 많이 쌓으면 저절로 명당을 차지하게 되는데 사람이 잔꾀를 내가지고 아무리 명당을 찾아서 돌아다녀봤자 그것은 별로 보탬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말하자면 사이길로 가지 말고 정도로 똑바로 나가야 된다. 제대로 사람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야지 요행수를 바라서는 안 된다. 그러한 교훈을 얻었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남사고는 풍수에 이제 아주 빠삭한 인물이 되었죠. 그런데 이 남사고가 많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선조 초기에 예언을 한 거죠. 선조 초기에 예언을 해서 이거는 이제 다른 전설이 아니고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들이 많이 맞았대요. 그 중에 이제 4가지 예언이 전해져 오는데 하나는 남사고가 천문을 싹 살펴보고서 이거 큰일일세. 우리나라에 곧 당파 싸움이 일어날 징조야.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그랬는데 아닌 게 아니라 선조 때를 지나가면서 당파 싸움이 크게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남사고 말이 맞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뭐냐면 남사고가 하늘을 보고 나서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거 외적이 쳐들어올 징조가 보여. 외놈들이 이번에 쳐들어오는데 만약에 용의해. 그러니까 임진년은 용의해잖아요. 진짜가 용이니까요. 임진년 같은 용의해에 쳐들어오면 우리나라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만약에 4년 뱀의 해에 쳐들어오면은 이거 나라는 영영 망할 텐데 기왕에 저놈들이 쳐들어오려면은 용의해에 쳐들어와야지 임진년에 와야지 계사년에 오면 큰일 났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임진년에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왔고 그리고 7년 동안 전쟁을 한 끝에 일본 사람들이 땅을 한 뼘도 얻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잖아요. 물론 우리도 큰 피해를 봤지만 일본 사람들은 뭐 어마어마하게 경제적으로 손해를 봤죠. 왜냐하면 일본은 30만 대군을 움직여가지고 7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땅을 한 뼘도 얻지를 못했으니까 문화적으로나 또 다른 의미에서의 경제적 이익은 있었지만은 전쟁의 목적 자체는 달성이 되지 못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역시 남사고야 그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남사고가 사직동에 놀러 갔다 오더니 여기에 왕기가 서려 있어. 이 사직동에서 아무래도 왕이 나려나 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것은 선조가 왕이 되기 전의 일이었고 아닌 게 아니라 선조가 우리 서울의 사직동 출신이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어쩌면 이렇게 용납없이 다 맞을 수가 있냐 그랬답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태릉짜리 있잖아요. 태릉 그 사격장도 있고 뭐 국가대표 선수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때가 남사고가 있을 때는 거기가 태릉이 아직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를 둘러보면서 이 산이 이게 예사로운 산이 아니네. 이게 결국 태산의 봉해지겠구나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문정왕후가 돌아가시고 명종 말년이죠. 문정왕후가 돌아가시고 문정왕후는 명종의 어머니잖아요. 태릉이 골로 들어왔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나 그냥 연달아서 다 예언을 한 게 맞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남사고는. 그러니 남사고가 평소에 해둔 말을 잘 기록해 두면 이게 한 권의 책이 되면은 앞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쓸모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더랍니다. 여러 가지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그런 얘기가 돼요. 그 남사고가 이제 십승지지를 찍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남사고도 잘못 짚을 때가 있었어요. 그 한 토막이 뭐냐면 이것도 이제 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어느 날 남사고가 자미성이 하늘에 보면 이제 여러 별들의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미성이에요. 자미성의 빛이 사그라지는 걸 보고서 저 자미성이라 그러면은 어진 사람의 운명을 관장하는 별이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인재가 곧 명이 다했다는 뜻이구나.
아마 내가 곧 죽을 모양이구나 하고 귀향길을 서둘렀대요. 자기가 잠이성인 줄 알고. 그런데 한참을 내려가다 보니까 경상도도 가기 전에 소식이 들렸어요. 어떤 소식이 들냐면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남사고. 지금 우리나라 남쪽에 아주 큰 선비가 계시는데 그 선비가 남명 조식이라는 건 자네도 알지. 그 사람은 아무리 벼슬을 준다고 불러도 나가지도 않아. 그런 훌륭한 선비가 엊그제 돌아가셨다네.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나라가 이래가지고도 무사할지 몰라. 그래서 남사와 비로소 앞불싸. 잠이성은 내가 아니라 남명 조식이었구나. 난 서울 가서 벼슬이나 하자. 그러고 올라갔더라. 그것입니다. 그래, 이제 이 남사고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영험한 예언을 많이 했으니까. 그 중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퇴계 이황하고 남사고가 만나서 어떻게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남사고도 학자고, 퇴계도 학자고, 고향도 서로 비슷하고, 시대도 같잖아요. 그러니까 남사고가 퇴계를 방문했대요. 그런데 퇴계 집에 가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반찬이 아주 쓸쓸해. 그래서 남사호가 삭 도수를 불려가지고 잉어를 만들어서 잉어회를 한 접시를 탁 내놓은 거예요. 멋지게. 당신은 졸지에 내가 방문객으로 찾아와서 그야말로 껍보리밥만 내놨지만 반찬이라고 김치밖에 없지만 어떻소? 내가 싹 한번 하니까 바늘이 다 잉어가 돼가지고 잉어회를 여기 우리가 먹게 되지 않소. 맛있게 드십시오. 퇴계 잔생. 그랬더니 퇴계가 손사래를 치면서 나는 그냥 김치에 밥 말아 먹는 게 좋겠어요. 그대나 많이 드시구려 하고 한 점도 안 먹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왜 그러겠어요? 그게 누가 한 수위예요? 어찌 보면 남사고가 한 수위인 것 같지만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잉어회를 즐겨야 남사고가 한 수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퇴계는 그 잉어회를 왜 안 드셨을까요? 물론 이야기지만 퇴계는 사술로 본 거죠. 사술. 밖에 나가서 냇가에서 개울에서 잉어를 잡아왔다면 서로 즐겁게 먹겠지만 없었던 잉어를 만들어내니 이것은 요사스러운 일이다. 선비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런 것을 손을 대서는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남사고와 퇴계 이황의 이야기는 안동 지방에 전하고 있는 것인데요. 안동은 역시 퇴계 편이니까 그런 것이겠죠. 그렇기도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요.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냐면 사람들이 다 남사고를 좋아하죠. 남사고의 예언 능력을 부러워하죠.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진정한 학자야말로 이런 예언가보다 한 수 더 위다. 그보다 더 솟아난, 그보다 더 뛰어난 무엇인가가 그분에게 있다라고 믿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정감로로 돌아갑니다. 정감로에 돌아가 보면은 이런 그 조그마한 책자가 있어요. 남사고 산수 십승 보길지지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거 뭐 글자풀이 하려면 시간 다 가니까 일단 십승지에 관한 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 여러 산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으뜸은 소백산이다. 그리고 그 다음이 지리산이다. 그랬어요. 그래놓고는 이제 소백산, 태백산 근처, 지리산 근처에다가 쫙 하니 십승지를 이제 정해놓은 거예요. 여기도 십승지다. 저기도 십승지다. 그래서 다 보면은 백두대간에 몰려있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상도가 4군데로 가장 많아요. 제가 이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제일 많이 여러 예언서를 다 가지고 통계를 내보니까 경상북도 풍기, 충청남도 공주, 경상남도 가야산이 10번이나 등장하더라고요. 여러 책에. 10권이 넘는 예언서 책에 10번이나 등장해요. 그 다음에는 경상북도 안동이 9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경북 예천과 전라북도 운봉이 7번씩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십승지로서 굉장히 어때요?
평가를 받는 그런 지명들이죠. 고을들이죠. 장소죠. 그 다음에 태백산이나 소백산, 충북 보은도 6번이나 나오고, 그 외에 경북 계령, 봉화, 강원, 영월, 충청, 단양, 전북, 무주, 부안이 5번씩 나오고, 충청북도 진천도 4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열거한 여러 지명들이 결국은 우리 조상들이 십승지라고 믿었던 곳이다 하는 거죠. 교수님 그거 다 하면 10개도 넘는데요. 맞아요. 10개 넘죠. 그렇지만 이제 십승지라고 하면 꼭 10개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빼기도 하는 곳이 있으니까 그렇다. 그걸 이제 지도로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강 눈에 그림이 들어오시나요? 예. 그러니까 보면은 백두대간이 흘러간 곳을 따라서 이렇게 여러 지역들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길지는 도대체 어떤 곳인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첫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이른바 십승지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냐, 그 어떤 조건을 가진 곳을 말하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승지지에 가면 뭐가 좋냐? 아까 제가 병화불입지지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걸 좀 자세하게 말하면 3가지예요, 결국은. 삼재를 피하는 곳이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생각하는 삼재라는 건 첫째가 전쟁이 재앙이고, 2번째가 전염병이 큰 재앙이고, 3번째는 역시 흉년이에요. 그래서 이 3가지 재앙을 벗어날 수 있다. 그런데 지도를 놓고 지형을 살펴서 잘 보면은 십승지는 대부분 해안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또 큰 국도에서, 말하자면 고속국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치가 설명이 돼요. 해안선은 어땠어요? 해안선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 사이에 외구 침략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리고 이 십승지란 말은 조선 중기에 나온 거니까 그때의 고려 말에서 조선 초의 슬픈 기억들, 아픈 기억들이 아직 가슴 속에 남아있을 때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만한 곳을 찾을 때는 일단 해안가는 좀 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십승지가 유행하던 18세기, 19세기에는 서해안에도 남해안에도 그리고 드물게는 동해안에도 이른바 서양배들, 그 당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우리 배하고는 모양이 아주 다르기 때문에 이양선이라고 했잖아요. 이양선에 출입이 있기 때문에 해안선에 사는 거는 위험하다고, 해안가에 사는 거는 대체로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큰 길은 또 왜 피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 앞에 있었던,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 입장에서 보면 16세기, 17세기에 있었던 임진왜란이나 정유재란이나 병자호란이나 뭐 이런 난리들 있잖아요. 그런 난리들이 다 요즘 말로 하면은 간선국도 내지는 고속도로를 따라서 적병이 진출한 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길가에서 좀 벗어난 곳이 당연히 안전하다. 그래서 이제 산속에서 승지를 찾는 경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그런 2가지 설명만으로 충족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 예를 들어보면 뭐냐면, 이 아까 십승지 중에서는 직접적으로 거론이 안 돼 있지만 정감록에서 보면 다음 왕조가 들어설 가장 신성한 곳으로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논의하는 곳이 바로 계룡산이거든요. 계룡산. 계룡산에서 5년, 지리산에서 3년, 백두산에서 3년, 한라산에서 5년 돌을 닦은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계룡산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계룡산은 사실 대로변이거든요. 그럼 왜 대로변에 계룡산이 중요한 곳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연구를 해보니까 풍수지리와 관련이 있어요. 그게 이른바 그러니까 어려운 개념인데 그냥 쉽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른바 물태극 산태극이라는 게 있어요. 물태극 산태극. 태극이라고 하는 건 태극기를 생각해 보시면 동그라미가 있고 그 사이에 이렇게 물결무늬처럼 가로질러 가는 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주 계룡산 앞을 흘러가는 금강을 보면 굽이 쳤어요. 그렇게 영동에서부터 서해안으로 빠져나갈 때까지 태극 모양으로 굽이 쳤어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당연히 물이 그렇게 굽이 치는 건 산도 같이 굽이 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룡산도 백두대간에서 갈라져 나온 지맥이 거기서 아주 크게 한 바퀴를 도는데 그걸 어려운 말로는 hö룡고조라고 그래요. 명당이라고 하는 것은 hö룡고조다. 그 hö룡고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용이라는 건 산이에요. 산이 굽이쳐서 산이 뻗어나가면서 그 산에, 모든 산에, 그 작은 산들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되는 큰 산을 뒤돌아보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고조라고 그래요. 하래비를 바라본다. 조상을 바라본다. 그래요. 그런데 계룡산이 바로 hö룡고조이고 산태극이고 수태극 속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이제 옛날에 풍수지리를 좀 하던 분들은 그렇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계룡산은 대록가에 있거나 말거나 이거는 진짜 중에 진짜다. 그래서 이제 사실 조선 후기에 유행한 정감록이라고 하는 예언서. 정감록의 핵심은 조선 왕조는 망하고 이제 새로운 왕조가 등장한다. 그 새로운 왕조는 정씨들의 나라가 되는데 그 정씨의 나라의 첫 번째 왕이 될 사람이 진인이다. 진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도사 중에 도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사회적 모순, 경제적 모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일거에 다 해결하고 아주 좋은 나라가 열린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조선의 왕들이나 조선의 지배층들은 정감록을 어떻게 하겠어요? 환영하겠어요? 환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바로 그런 사상이 담긴 것이 정감록인데 그 정감록의 중요한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십승지설이다.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나라가 오려면은 엄청난 재앙이 있을 텐데 그건 마치 최후의 심판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아마겟돈의 전쟁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거기서 살아남아야 좋은 세상을 맞이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 그게 바로 십승지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던 거죠. 그 십승지설은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남사고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했지만 남사고만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가진 건 아니었어요. 조선 후기에는 많은 선비들이 길지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가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조선 후기가 되면 17세기 이후가 되면은 중앙에서는 당쟁이 심해지고 또 조금 더 반삼만 삽질해서 파고 들어가 보면 일반 양반들이 이제 더 이상 쉽게 벼슬할 수 없는 세상이 됐어요. 사실은 당쟁이 심해진 것도 벼슬이 어려워진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왜 벼슬이 어려워졌을까요? 그렇죠. 왜 어려워지냐면은 경쟁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초기만 하더라도 학업에 열중하면서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수험생의 수가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교적 수월하게 급제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식이 특수한 양반집 몇 사람에게 점유되지 않고 독점되지 않고 조선 후기가 되면은 지식인의 수준이 평민에까지 내려와요. 서당이 많아지고 지식이 널리 보급되면서 말하자면 공시생들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예요. 수험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 가지고 이제는 아주 훌륭한 양반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시험을 봐가지고 벼슬에 나가는 가능성이 매우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벼슬이 없는 양반은 서울에 사는 것이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시로서는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월급이 없으니까 굶어 죽기 딱 좋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벼슬을 놓친 많은 양반들은 꿈을 꾸는 거예요. 뭐를? 어디로 가면 우리 새끼들이 굶어 죽지 않고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 점을 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중환의 택리지가 등장한 배경이 그런 거예요. 택리잖아요. 택리. 그가 가서 살 마을을 고르는 책이에요. 말하자면 서울이나 경기도에 집중되어 살고 있던 많은 양반의 후예들이 경상도로 갈까, 전라도로 갈까, 충청도로 갈까. 거기 가서 아직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는데 내가 좀 미리 조사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 좋겠다. 그러면 베스트셀러가 되겠지. 그러면 인쇄 수입이 쏠쏠하겠다. 인쇄 수입은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중환 같은 사람은 택리지를 쓰죠. 그에 앞서서 남사고는 이미 풍수지리 전문가로서 전국을 돌아보면서 길지를 하나씩 둘씩 점쳤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풍수지리가 유행했고 중국에도 일본에도 또 베트남에도 여러 나라에서 풍수지리가 유행했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특이한 데가 있어요. 주변의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풍수지리를 하는데 아주 특별한 점이 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풍수를 볼 때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베트남 사람처럼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장소 풍수를 보는 걸로 만족을 못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체를 꿰뚫기를 좋아해요. 그게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그런 성향이 우리나라 사람은 그게 굉장히 강해요. 대세를 파악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풍수를 통해서도 우리 한국의 많은 풍수사들은 벌써 남사고 시대가 되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지세만이 아니라 전국의 지세를 유기적으로 파악한다. 유기적으로 파악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인용하는 산수비경이라는 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한반도는 백두산 호랑이가 앞발로 만주 땅을 핥히는 형상이다.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기상이 넘쳐요. 우리 한국은 그저 중국에 붙어있는 조그만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륙을 핥히는 호랑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백두산으로 말하자면 호랑이의 코다. 그리고 여러분 저기 포항 옆에 가면 호미곶이라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호랑이의 꼬리에 해당한다. 그렇게 봤던 거죠. 그리고 아마 실제로 여러분이 우리나라 지도를 호랑이 형상으로 그린 것들을 언젠가 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남사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백산을 매우 좋아했어요. 소백산이 자기에게 제일 익숙한 산이기도 했죠. 자기 고향에서 제일 가까운 산이기도 했죠. 그러면서 뭐 소백산, 작성산, 주울산, 희양산, 청화산, 속리산, 광악산, 덕유산, 지리산 이렇게 우리나라의 명당의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이른바 백두대간의 남쪽 구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보면 어떠냐면 십승지라고 하는 말을 후세어 사람들은 남사고에다 갖다 붙였지만 실제로는 남사고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고 17세기, 18세기, 19세기를 내려가면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직관들이 검토하고 보태고 빼고 더하고 곱하고를 해서 만들어낸 일종의 공동작품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또 하나 이 흥미로운 점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공동창작을 참 좋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른바 고소설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 춘향전이든지 뭐 홍길동전이든지 무슨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대체로 보면은 지은이가 밝혀져 있다 없다? 없다. 지은이가 밝혀져 있지 않아요. 그게 중국이나 일본과는 아주 다른 점이에요. 중국이나 일본에는 지은이가 뚜렷해요, 대부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은이가 따로 밝혀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 작품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배운 것처럼 판본이 많아요. 이본이 많아요. 비슷하지만 다 조금씩 다른 얘기로 다 돼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공동 창작 과정을 거쳤다는 걸 말하는 거죠. 독자가 바로 편집자이고 편집자가 바로 일부 저자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 제일 그럴듯한 이야기를 골라서
그 이제 독자가 많아지니까요. 그렇게 해서 모여간다. 그러니까 춘향전도, 홍길동전도 다 요즘 개념으로 말하면 집단 창작, 공동 창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이거는 비결서도 그랬다. 정감록도 그랬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비결서에 보면은 이제 우리는 드디어 천주교와 정감록이 만나는 한 면을 이제 정말로 보게 돼요. 영조 9년이었죠. 1733년에 그때 이제 정감록 영모 사건이 발생해요. 정감록 영모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큰 사건이 이때 발생하고 그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니들 도대체 왜 이런 허무맹랑한 짓을 한 거야? 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남사고 비결을 믿었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남사고 비결, 실록에도 직접 나와요. 실록에 인용이 돼 있어요. 취조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 그래, 남사고 비결에 뭐가 적혀 있더냐? 라고 하니까, 이제 죄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무신년에 피가 흘러 내를 이룬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무신년에 피가 흘러 내를 이룬다. 피가 흘러 내를 이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저절로 피가 흐르는 건 아닐 테니까 엄청난 사륙극 또는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그냥 냇물이 뻘겋게 물들 정도가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날이 다가왔다 하고 이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 건데요. 실제로 이보다 5년 전이 영조 4년이 무신년이었어요. 무신년에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고 모르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대규모 반란이 일어났어요. 특히 경상도가 심했어요. 전라도와 충청도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반란이 있었어요. 경기도에서도 일부 사람들이 반란을 획책했어요. 이 반란에 가담한 사람들은 주로는 남인들이었어요. 주로는 남인이고 일부 소론이 가담한 사건이에요. 이것이 영조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어요. 왜냐하면 영조를 끌어내리려고 한 사건이거든요. 그 영조를 끌어내리려고 하면서 왜 그러면 영조가 왕을 그만둬야 하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 있죠. 영조의 이복 형님이 경종이잖아요. 경종이 30대 초반에 급사했어요. 급사했는데 그 원인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원인이 간장게장을 먹고 죽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경종이 전하는 얘기가 그래요. 전하는 얘기가 경종이 간장게장을 엄청 좋아했대요. 여러분 안 좋아하세요? 전 좋아하는데. 경종이 간장게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날따라 누가 간장게장을 왕에게 선물했다. 영조가 선물했다. 그런데 그 간장게장을 먹자마자 급사했다. 사실은 확인이 안 돼요, 여러분. 사실은 확인이 안 되는데 그런 소문이 지금까지도 퍼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경종과 한 팀이었던 정파들, 그게 바로 소론과 남인이거든요. 소론과 남인의 강경파들은 이것은 영조가 죽인 게 틀림없어. 우리 왕은 젊었고 우리 왕은 똑똑했고 우리 왕은 우리와 함께 뭔가 큰일을 할 수 있었어. 그런데 이 나쁜 놈이 죽인 거야. 그래서 영조를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이제 이른바 무신년의 반란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무신년의 반란 사건이 남사고 비결에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거는 무신년이 지나서 누군가 쓴 게 아니고 남사고가 이미 훨씬 그 전에 선조 때 죽은 사람인데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미 예언을 했고 그대로 됐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엎어야 한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또 남사고 비결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안을 찾아봤어요. 그 안을 찾아보니까 실록에 나와 있는 영조 때의 남사고 비결에 나왔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런 내용은 없지만 그러나 여기서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읽지는 않는데 그 내용을 보면 결국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나라의 일을 제대로 처리할 신하가 없다. 그래서 아무리 국정개혁이 급한 과제라 하더라도
제자리만 맴돌 뿐이고 진척이 없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날 남아있는 남사고 비결에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비결서들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조선왕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 불만을 해소하고 나아가서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우리도 십승지를 찾아서 이제쯤은 이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던 거예요. 이 남사고의 격암유록을 그러니까 이제 남사고가 지었다고 하는 예언서가 많아요. 그럼 정말 남사고가 지었냐? 그건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도 모르니까 제가 연구를 많이 했죠. 연구를 해보니까 그랬을 가능성은 매우 적어요. 다른 사람이 지어놓고 이게 또 우리나라 문화의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보다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지어놓고 자기가 지었다 그러면 아무도 안 믿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나가 믿어주는 그 사람이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페이스북에도 뭔가 하나가 가짜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영국에 있는 왜 장하준이라는 교수가 있잖아요. 그 장하준이라는 교수가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그런 내용을 막 쌀라쌀라 해가지고 그거를 페이스북에 올리고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막 조회수가 막 수백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장하준 교수가 실제로 주식 투자를 권유했을까요? 그런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꾀를 내가지고 주식을 팔아먹으려고 자기가 팔아먹고 싶은 주식을 사라고 했겠죠. 그거를 장하준을 팔아서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듯이 남사고가 지었다고 하는 비결들도 대부분 보면은 남사고하고는 거리가 멀고 후대의 이름 없는 술사들이 그렇게 술사라고 하는 건 이제 그 풍수지리 전문가나 천문 전문가나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을 술사라고 해요. 술사들이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는 지금도 오늘날에도 지금 현재는 아니고요. 20, 30년 전에도 기독교에 속한 또 신종교들도 많이 있잖아요. 최근에도 기독교에 속한 신종교라고 볼 수밖에 없는 어떤 한 지파가 굉장히 막 요란했죠. 그죠? 뭐 신천지라고 하든가 뭐라고 하든가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또 그전에는 무슨 뭐 JMS인가 뭔가 있고 우리나라는 또 이상하게 그런 그 새로운 흐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남사고가 지었다고 하는 예언의 노래 구물가를 인용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그 격암유록에서 제가 직접 본 거예요. 궁궁도 십자가, 을을도 십자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궁궁을을이라는 건 뭐냐면 이것도 뭐 자세히 얘기하려면 하루 종일 얘기해야 되는데 아주 짧게 얘기하면은 십승지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궁궁을을이에요. 그런데 궁궁을을 결국 삼재 환난을 피하는 방법은 오직 뭐다? 십자가다. 그렇게 지금도 종교 장사를 하고 있는 집단들이 있다. 지금도 있다.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 십승지, 정감록, 예언 이런 거는 이미 우리가 다 잊어버린 옛날 옛적의 얘기고 그 아주 무식한 사람들의 얘기로만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일정한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도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하나 질문을 할까요?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 풍수지리의 효용을 믿으시나요? 믿지 않으시나요? 이런 질문이에요. 대답 안 하셔도 좋아요. 다른 데서 제가 조사해 보면요. 여러분 정도 연세가 보이면 대개 60% 정도가 그래도 뭘 있지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거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것 0.0%도 안 믿어요. 진짜 한 개도 안 믿어요. 그런 건 진짜로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믿기가 쉬운가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 뭐 국회의원, 뭐 시장 한 사람들 보면은 자기 조상의 묘를 2번, 3번, 4번, 5번 옮기지 않은 사람이 드물어요. 떨어지기만 하면 옮겨요. 떨어지기만 하면.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진짜 웃기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북한은 김씨 왕조잖아요. 그죠?
김씨 왕조인데 그 김씨가 전주 김씨래요. 김일성이 김정은이네가. 그래가지고 전주에 가면은 그 전주 김씨 시조의 산소가 있답니다. 그것도 참 허무맹랑하지만 누가 분명히 최근에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주 김씨의 시조묘를 풍수지리하는 사람들이 가서 보고는 감탄을 하면서 이러니까 왕이 3명이 나왔지. 이러니까 앞으로도 왕이 몇 명이 나왔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거 보면 아직도 참 풍수지리에 많은 사람들이 매달려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해 보면 십승지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지러운 세상에 나와 내 가족의 몸을 보존할 수 있는 땅이다. 복을 주는 땅이다. 그러니까 그런 복음 주는 땅을 우리 조선 후기에 우리 조상님들이 애써 숨어서 읽던 정감록이라는 책. 그 중에 정감록 중에도 진짜는 또 감결이라는 말도 하는데요. 그 안에 보면 십승지설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감록을 보면 핵심이라고 하는 감결, 감결이라는 말은 그것도 뭐 말 설명하려면 어렵지만 하여튼 그 결이라는 말은 비결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뜻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예언서에 등장하는 중심 인물의 이름이 정감이에요. 그러니까 감결이라는 말은 정감의 예언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감의 예언이니까 정감록인 거고요. 근데 그 보면 내용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야기체로 되어 있는데 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정감과 이심, 이연 등장인물이 3명이에요. 그 등장인물 세 명이 우리나라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아 여기에 가서 이렇게 생겼으니까 나라 운수는 이렇게 되겠구나. 저 산에 가서 저렇게 생겼으니까 나라 운수는 또 저렇게 되겠구나.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세 사람의 주인공의 특징을 보면은 정감이라고 하는 사람은 천문의 대가예요. 그리고 이심이라고 하는 사람은 풍수의 정통이에요. 그러니까 천문과 풍수, 천문지리죠. 그러니까 천문지리를 따져서 국가 운명을 예언하는데 그럼 이연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보조자 역할을 해요. 이 사람은 정감이나 이심이 한 말을 역사적인 사건과 견주어 가면서 말을 거두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정감록의 구도까지만 얘기하고 10분 쉴게요. 정감록을 보면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냐면 말하자면 일종의 풍수지리 여행기예요. 이 여행이 어디 세 사람이 한다고 했죠. 정감과 이심과 이연이. 그런데 어디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금강산에서 시작해요. 금강산에서 시작해가지고 무대를 삼각산, 한양이죠. 서울로 옮겨요. 그리고 다시 금강산으로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다시 가야산으로 나가요. 가야산은 어디냐면 경상남도에 있잖아요. 그죠? 가야산으로 가요. 이 사람들이 가지 않은 곳은 어디냐면 평안도, 함경도 이쪽에는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은 다 태백산이나 소백산을 밟고서 왔다 갔다 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십승지가 배치되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 정감록과 같은 정치적 예언서가 있는데 일본에는 없습니다. 중국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한국적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를 조망하면서 뭔가를 따져보기를 참 좋아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아주 디테일로 파고들어서 조그마한 것을 아주 세부적으로 잘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멀찌감치 두고서 크게 이야기를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학자로서 일본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많은 일본 학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어떤 연구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면 일본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면서 그렇게 큰 주제를 다뤄요. 우리는 아주 조그만 것, 우리는 아주 실제적인 것만 합니다. 우리는 그 이상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어떤 세계의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도 일본의 학자들은 아주 매우 조심스러워 하면서 그건 내가 알 수가 없죠.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 시골의 농부도 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는 말이야 이렇게 다 이제 좀 그런 뭐랄까 저는 그게 이제 문화적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화적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이 정치 예언서인 정감록에 보면 나라가 바뀌는 것은 항상 뭐과 연결을 시키냐면 수도가 바뀌는 것과 관련을 지어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다 그랬거든요. 통일신라는 수도를 바꾸지 않았죠. 왜냐하면 신라가 확장이 돼가지고서 통일이 된 거니까 굳이 바꿀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통일신라에서 보세요. 고려로 넘어갈 때 수도가 바뀌고 고려에서 조선으로 갈 때 또 바뀌고 그랬잖아요. 또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 가지고도 결국은 행정수도라고 해서 세종에 또 그렇게 했잖아요. 사실 그 세종이 어디 있는 거예요? 계룡산가에 가까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의 그 조천 세종지역이라고 하는 게 바로 십승지에서 말하는 계룡산 자락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좀 희한해요. 그러면 이 다음에는 그럼 가야산으로 갈 것인가? 경상남도까지 갈 것인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죠. 한국 사람들은 왜 수도를 바꾸기를 원했을까? 그리고 왜 수도는 여기서 얘기 드는 거 보면 맨 처음에만 평양이지 그 다음엔 점점 어떤 것 같아요? 남쪽으로 잡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는 그런 점을 우리가 설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사람들의 심리를 표현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북쪽을 좋아하는 것 같다, 남쪽을 좋아하는 것 같다. 남쪽을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남쪽이 기후도 따뜻하고 남쪽이 평야도 많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큰 타격을 주는 침략자들은 물론 남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지만 크게 보면 어디에 많은 것 같아요? 북쪽에 많죠. 남쪽은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지금 조선시대 차원에서 보면 임진왜란 외에는 뭐 왜구가 준동한 것도 있지만 그거야 뭐 나라를 뺏긴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비해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놈들은 아주 센 놈들이 내려오잖아요. 뭐 거란족, 뭐 여진족, 뭐 이래가지고 그게 굉장히 북쪽을 회피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는 참 재수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가 지금 남쪽에서 태어났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북쪽에서 태어났으면 국물도 없는 거예요, 사실. 재수가 좋은 거예요, 남쪽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정감록의 내용은 결국은 말세가 온다라고 그 말세를 예정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가 온다고, 말세는 어느 종교에만 있어요? 사실상 기독교에만 있는 거잖아요. 말세를 전제하면서 말세의 십승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도 피하고 질병도 전염병도 피하고 뭐 경제 대란 이 정감록 내용을 보면요 환경 파괴도 나와요. 막 다 무너지고 막 이런 것들은 생태 재앙이거든요. 그런 것으로 세상이 진통을 겪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십승지를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이 십승지가 뭐냐를 둘러싸고 또 많은 사람들이 궁리를 하다 보니까 대개의 사람들은 그저 단순히 어떤 특별한 장소 이렇게 생각하지만 생각을 깊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또 거기에 만족을 못해요. 그거는 공간이 아니야. 그것은 상태야. 그것은 어떤 정신적 단계를 말하는 거지 결코 무슨 지리산 속으로 들어간다 해서 난리를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네가 수양을 해야지.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태백산 모습인데요. 잠깐만요. 하나 넘어갔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공간으로서 볼 적에는 사람들이 풍기 금계촌과 예천 금당동이 제일 좋다. 그게 이제 여러 비결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 풍기 금계촌에서는 대통령이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나왔어요.
그게 바로 노태우예요. 노태우의 할아버지가 원래 북한 사람인데 십승지를 믿어가지고 풍기로 내려온 거예요. 웃기죠? 그런 사람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하면 10사람 넘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대개 이름 알만한 사람 중에서 북쪽에서 내려와서 성공한 사람 중에 대다수가 다 정감록을 믿고 십승지를 따라왔다가 잘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맞는 건가요? 그거하고 관계없죠. 워낙 많은 사람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 중에 성공한 사람이 나온 거죠. 그렇게 보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요. 가령 풍기는 산물로, 생산품으로 두 가지가 유명하죠. 인삼이 유명하고 또 뭐가 유명해요? 그렇죠. 인견이라는 게 인조견사가 유명하잖아요. 그거 다 누가 만든 건지 아시죠, 여러분? 그거 인삼 재배 시작한 사람도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개성에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인조견사도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정감록을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했는데 18, 19, 20세기에 많이 이동을 했는데 그 결과 사회적, 문화적 변화가 일어난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인삼은 다 그래요. 인삼으로 또 유명한 지역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강화도가 있고 또 금산이 있잖아요. 이게 다 길지를 쫓아서 온,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한 거예요. 뭔가 좀 정부가 좀 켜질라 말라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제가 이걸 일부러 가져왔어요. 경상북도 영주에서는 지역 소멸의 시대를 맞아서 이걸 가지고 또 지역 마케팅을 해요. 살기 좋은 십승지 경북 영주 풍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로 이사 와라 이렇게. 뿐만 아니에요. 충청도에 가도 그런 지역이 많이 있어요. 단양, 영춘 이런데.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십승지의 의미가 이제 다르게 쓰이는 거죠. 전쟁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어쨌든 십승지에 오면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진짜 좋아 하면서 그런 지역들이 많아요. 풍기 못지않은 데가 예천이고요. 이제 그런 데를 또 역사적으로 제가 역사가니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또 이유도 있어요. 역사적인 이유는 대개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렇게 길지로 손꼽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좀 많죠. 하나는 뭐냐면 옛날에 뭐 홍건적이 쳐들어왔다든가 외적이 쳐들어왔을 적에 임금님이 피난 간 곳. 그거를 이제 길지로 꼽는 거예요. 안동 같은 데가 대표적이에요. 공민왕이 거기까지 피신했잖아요. 그래서 이 십승지 아니면 뭐냐. 이거 피난해가지고 결국 성공했잖아. 뭐 이렇게.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순수하게 풍수지리상으로 봤을 때. 그 뭐 산세가 어떻고 해가지고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역시 신앙과 관계가 있어요. 신앙과. 그 어떤 신앙이냐면 본래 우리 조상님들의 신앙은 산신 신앙 있잖아요. 산신. 그러니까 기도빨이 잘 먹히는 산. 기도빨이 잘 먹히는 산을 길지로 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기도빨이 잘 먹히는 산들이 불교가 들어오면서 또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 역사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곳들이 다 불교의 성지가 됐거든요. 가령 오대산에 문수보살이 나타났다든가 금강산에 가면 12,000봉의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상주하고 있다든가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건 본래 산신신앙에서 나온 거거든요. 지리산이 영산이라는 것도 지리산 성모 마리아가 아니고요. 지리산에 가면은 노고단에 무당의 원조가 계신다.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센 데인데 그 지리산 성모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니까 마리아가 아니라니까요. 그 지리산 성모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니까 여기가 진짜 좋은 곳이야. 그렇게 보는 거죠. 또 가야산 같은 경우도 지리산의 한 자락이거든요. 결국 가야산도. 그런데 이제 그 가야산은 해인사가 있잖아요. 해인사에 보면 발만대장경이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부처님의 법력이 세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는 그냥 덤으로 길지가 되었다. 그러니까 길지를 정하는 논리가 하나만은 아니었다. 풍수지리만은 아니었다. 풍수지리적이기도 하면서 역사적 경험이 쌓인 것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지난 2000년, 3000년 동안의 종교적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길지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하나씩 얘기하려면 다 한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십승지 중에도 명목상의 십승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감록에 보면은 세 번째 십승지로 손꼽고 있는 것이 경상북도 계령의 용궁이에요. 근데 이거는 딱 우리가 정감록이라고 하는 그 책, 감결이라고 하는 책에만 딱 한 번 나오고 다른 데는 안 나와요. 그런 걸 보면 이제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기는 한때 인기가 있었던 곳이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길지는 아니다. 그래서 설명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런 거죠. 아까 가야사는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봉화도 뭐 그렇다는 얘기했고, 충청도에도 보면은 유명한 십승지가 세 곳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단춘이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단춘이 뭐지? 하고 제가 잘 알아보니까 단양 영춘이라고 하는 것이 단양 영춘. 영춘면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또 거기 가면 춘향이라고 하는 곳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건 아마 영춘의 남쪽 양지 바른 곳을 춘향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비결서에서 말하는 지역이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곳도 있어요. 그 얘가 단양 가차촌이에요. 단양에 길지가 있으니 가차촌이다 했는데 단양에 가서 사람들에게 아무리 물어봐도 가차촌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건 마치 무엇과 같냐면 지리산 청학동과 같다. 그러니까 오늘날 무슨 지리산 청학동에 공자왈 맹자왈 하는 그런 뭐 갓쓴 뭐 있잖아요. 근데 그 청학동은 자기들이 청학동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실제 사람들이 합의한 청학동은 없다. 근데 지리산에 관한 기록을 보면 어디나 청학동 얘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좀 신비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딘가 알 것 같기도 한데 도대체 어딘지 잡을 수 없는. 그래서 이제 힘이 센 사람은 자기가 사는 곳을 청학동이라고 우기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 이중환 같은 경우도 아까 말한 것처럼 실제 이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1721년에 그 신임사화라는 사화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소론이 노론을 쫓아낸 사건이에요. 그때 이중환이 유배를 갑니다. 그 다음에는 죽을 때까지 등용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비정규직, 말하자면 보따리 장사였던 거죠. 그래서 평생을 전국을 유람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중환이 유구와 마곡에 대해서 엄청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이상향이라고 막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양반에게만 좋은 곳이 아니라 평민에게도 아주 길지다. 그래서 유구 마곡간을 제가 가봤어요. 가보니까 골짜기가 엄청나게 깊어요. 골짜기가 엄청나게 깊고 물이 있고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소수 사람들이 산다면은 뭐 별 걱정 없이 몇십 년은 살겠더라고요, 보니까. 지금은 유구 IC가 있어서 그 유구 마곡간에 그냥 막 주말이면은 차가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알 수가 없고요. 역시 길지는 길진지 캠핑업이 아주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등등등. 그렇게 이제 여러 곳을 설명하죠. 그래서 지리산에도 뭐 운봉, 두류산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나오는데 매우 이체를 띠고 있는 것이 전라북도 부안의 변산. 변산은 해수욕장으로 유명하지만 거기 보면 내소사라고 하는 절이 있죠. 내소사라고 하는 절이 있고 풍경이 아주 좋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곳은 사실상 우리나라
미륵 하생신앙의 출발지예요. 왜냐하면 통일신라 시대에 진표라고는 스님이 있는데 이 스님이 금산사의 스님이에요. 김제 금산사의 스님이 이 부안에 가가지고 부안 변산에서 수도를 해서 미륵보살로부터 뼈 2마디를 받았대요. 손가락 뼈 2마디를 받았대요. 왜 2마디를 받았냐면 진표가 미륵님을 만나서 되게 감명을 받았는데 내가 당신을 만났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러니 뭐 증거품 같은 걸 있으면 좀 달라. 그래서 미륵님이 뼈 2마디를 떼어서 진표에게 줬대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게 증거가 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돌아가서 그 김제 금산사에 가보면 미륵전이 있어요. 미륵은 키가 커요. 저도 좀 키가 큰데 저보다 훨씬 커요. 미륵전은. 그래서 미륵부처는 키가 크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지금부터 한 60년쯤 전에는 시골에서는 키가 크고 이렇게 살집이 좋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아주 미륵부처 같이 생겼다고, 미륵보살 같이 생겼다고 그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것도 우리나라 불교의 특징인데, 우리나라 불교의 특징은 석가모니 부처 못지않게 미륵부처를 좋아한다. 그 미륵부처를 팔아가지고 장사를 잘한 사람이 역사적으로 하나 있었어요. 누구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태조왕건 안 보셨어요? 태조왕건에 보면 누구 나오잖아요. 이렇게 눈 탁 안대하고. 궁예가 바로 내가 바로 미륵의 화신이다. 미륵의 화신이라 뭘 할 줄 안다 그래요? 독심술.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있어. 왕건, 너 역모를 꾀했지? 아니라고 그러면 죽는 거죠. 맞다 그래야 정직하다 하면서 용서하는 척 하죠. 아무튼 그런데 그게 사실 따지고 보면은 부안 변산에서부터 미륵신앙의 거점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금산사 점 찍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충청북도 보은 속리사 점 찍고 그리고 올라가서 오대산 점 찍고 이렇게 간 거예요. 그리고 금강산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궁예가 강원도에서 일어나가지고 미륵보살을 자처한 것은 이상한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설명이 된다. 그 미륵신앙이라고 하는 건 저기 불교에서 말할 때는 이 세상에는 하늘이 33개가 있다고 봐요. 그 33개 중에 하나인 도솔천에서 지금 나무 밑에서 돌을 닦고 있는 미륵보살이 장차 까마득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땅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와서 3번을 설법을 하면은 그 설법에 참여한 모든 중생들이 하루아침에 깨침을 얻어가지고 성불을 하게 된답니다. 그게 말하자면 역사의 완성이에요. 불교적으로 보면. 그런데 바로 그런 불교 하생신앙을 누가 아주 좋아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은 미륵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미륵 하생신앙이 크게 발달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미륵신앙이 되게 발달했어요. 이게 점점점 가톨릭하고 지금 만나는 거예요. 그 미륵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실은 그 종교학자들, 저도 옛날에 그 종교학책을 많이 읽어보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종교학자들이 많아요. 그게 뭐다? 그게 예수님을 불교가 업어간 거래요. 구세주. 세상을 구하러 오신 주. 그게 구세주잖아요. 세상을 구하러 오신 주님. 불교에는 본래 그런 개념이 없는데 불교의 후기 단계에서 미륵신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미륵신앙이 그렇게 생기게 된 것은 결국 여러분 그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운 간다라 미술 작품 생각나나요?
인도의 간다라 미술 작품을 보면은 어때요?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리스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사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인도의 아소카 왕이라고 하는 왕이 불교를 선교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선교사를 어디까지 보냈냐면요. 중동까지 보냈어요. 그래서 그 근거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있지만 종교를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불교도 기독교와 만났어요. 그래서 실크로드 있죠, 여러분. 실크로드 선상에 보면은 그 많은 벽화들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희한한 벽화들이 많아요. 목에는 십자가를 걸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연꽃무늬 위에 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지만 현실이 그래요. 왜냐하면 동쪽의 세계는 불교를 믿고 있고 서쪽의 세계에서는 기독교를 믿고 있으니까, 천주교를 믿고 있으니까 이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안에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다 그것이 그것이고 이것이 이것인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된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조선 후기에 사회적 위기를 느끼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다고 믿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새로운 세상을 여는 데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누군가가 특별한 존재가 우리를 도와야 한다고 봤어요. 그리고 그 우리를 도울 그 사람은 이미 예언서 속에 예정이 되어 있다고 봤어요. 그것은 진인이라는 말로 표현이 됐는데 참진짜 사람인자. 그래서 심지어 이 정감록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6.25를 지난 다음에도 맞네 맞아 그러면서 인천 상륙작전 아니었으면 우린 다 죽었어. 인천 상륙작전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야? 그 사람이 트루만이잖아. 그거 트루는 진이야. 많은 인이고. 미국 진인이 우리를 살려준 거지. 그래서 무당들 중에는요, 메가더를 신으로 보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 말 좀 웃기죠, 그죠? 근데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아니고 우리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런 그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어떤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 열망은 단순한 사회적 열망이 아니고 다분히 종교적인 성향을 띠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그 경계를 잘 정하지 못하는 민중적 차원에서는 그게 서로 뒤집어지기도 하고 섞이기도 하고 그렇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중환의 지리산 평가를 보면은 지리산이야말로 실제로 신선이 살고 있는 땅이고 여기는 산이 넓어서 백성들이 숨어가서 살면서 세금 안 내도 된다. 뭐 누구라도 거기 가서 잘 살 수 있다. 흉년을 모르는 곳이 지리산이다 그래. 근데 진짜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그 정감록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정조 때에도 정감록 사건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 정조가 겉으로는 아주 미신을 배격해요. 근데 속으로는 바짝 쫄아가지고 지리산에서 산신이 수십 명이 회동을 했다고 하니까 정말로 사람을 보내요. 뭐 하라고요? 거기 진짜 산신 있는지 좀 가서 보고 오라고. 찾았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옛날 이야기 속에 보면 신라 말에 그 유명한 학자 최치원도 신선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신선이 되어가지고 지리산과 해인사가 있는 가야산을 왔다 갔다 한대요. 뭐 그런 전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설들의 무게를 두는 많은 지식인들은 신선을 꿈꾸면서 지리산에 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강의 들어오기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도 지리산, 지금 현재예요. 2023년 현재 지리산에는 정체 모를 사나이들이, 그 중에 여성도 있을 거예요.
적어도 300명의 신선 후보자들이 지리산 골짜기를 헤매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이거 거짓말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뭔가 거기에 해법이 있다고 믿으면서 세상을 등진 것 같으면서도 완전히 등지지 못하고 집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300명이 거기 살고 있어요. 그 중에 몇 명은 저도 알아요, 직접. 거기 살면서 서울에 와서 가끔 사진전하는 작가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도 가만히 얘기해 보면 너 여기 왜 왔어? 그러면 그 뭐 청학동을 찾아서 뭐 이런 사람들 많아요.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정감록과 천주교가 진짜로 만나요. 정감록이 뭐냐? 여기 책 뚜껑들이에요. 이 책들은 다 어디냐?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가면 다 있는 책들이에요.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있는 책들을 모아놓고 찍은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부터 여러 해 전에 KBS TV1에 TV 책을 말하다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제가 쓴 2권의 책을 가지고 한번 방영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주제가 바로 예언서였어요. 한국의 예언서.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언서들이 규장각에 많이 모여 있어요. 규장각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규장각에도 많이 모여 있어요. 누가 모았을까요? 임금님이 모은 게 아니고요. 임금님이 모았던 것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지금 현재 규장각에 모여 있는 이 예언서들은 일본 경찰이 모은 거예요. 일본 경찰이 왜 모았을까요? 구한 말부터 일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말끝마다 정감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감록 때문에 이사를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정감록 때문에 정감록을 빙자해가지고 새로 종교를 일으킨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정감록을 막 모으기 시작했죠. 모아서 나중에는 그것이 어디로 보낼 데가 없었는지 그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으로 보낸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다 봤나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알죠? 도장을 보고 알 수 있어요. 도장. 그러니까 장서인을 보면 이게 일본 경찰 도장부터 시작해요. 총독부 도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장까지가 있다. 그러니까 규장각에 있는 모든 도서가, 규장각이라는 건 본래 왕립도서관이죠. 정조가 만든 왕립도서관인데 본래 왕립도서관에 있던 책도 있지만 상당수는 그 이후에 그 안으로 빨려 들어온 책들이 많아요. 그걸 구별하는 하나의 좋은 방법은 장서인을 자세히 검토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천주교, 정감록 어떻게 됐을까?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기가 막힌 예언서가 하나 있어요. 그 기가 막힌 예언서의 이름이 미벽전이에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벽이라고 아시나요? 우리 천주교의 선배 신앙의 선조 중에 이벽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벽전은 이벽의 전기예요. 이벽의 전기인데 내용이 이벽의 전기가 아니에요. 내용은 뭐냐면 이벽이 주인공이 된 예언서예요. 그 이벽이 뭘 예언하겠어요? 이벽은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될 날이 온다는 걸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책의 구성이나 서술 방식이 제가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집중적으로 얘기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너무 길게 얘기하면 재미없거든요. 그 예언서 정감록과 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말세관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지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형제 자매들이 받고 있는 이 핍박은 말세의 핍박이다. 그 이 핍박이 점점점 심해지지만 그러나 어떤 순간이 되면 멈추고 새로운 세상이 와서 우리는 자유를 얻는다. 그런 내용이 이벽전에 실려 있어요. 그걸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천주교와는 전혀 무관한 것 같은 정감록 신앙과 천주교가 사실은 양방향으로 교류하고 있었다는 거죠. 정감록은 천주교로부터 배워가고 무엇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과 같은 말세의 끔찍한 모습 같은 거를 정감록으로 가져가요. 우리나라에도 본래 예언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본래 있었던 예언서에는 그런 피가 뇌를 이루고 막 끔찍한 재앙이 일어나고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거는 조선 후기에 생겼다. 그런 거죠. 또 반면에 정감록과 같은 서사 구조를 빌려서 신앙의 자유를 얻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예언하는 이벽전과 같은 것이 탄생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연대가 또 일어나요. 정감록 집단과 우리 천주교의 신앙의 조상들 사이에서. 그런데 제가 왜 이런 걸 보여드릴까요? 이런 걸 왜 보여드려요? 이런 풍경을. 제 화면으로는 깨끗한데 너무 키우니까 좀 흐릿하네요. 이건 남해안의 섬입니다. 섬. 섬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섬의 정체를 말하기 전에 이 점을 얘기해야 되겠어요. 18, 19세기만 하더라도 천주교는 금지된 종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일종의 비밀 종교단체에 속해 있었던 겁니다. 정감록도 역시 비밀 결사였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은 정감록에 호응하고 천주교에 호응했습니다. 그들은 다 관원으로부터 쫓기고 관원으로부터 의심받고 세상의 질서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기가 막힌 사건이 발생합니다. 정조 때 일입니다, 역시. 여러분, 주문모 신부님을 아시죠? 그 주문모 신부님이 국내에 들어와서 1794년부터 전도 활동을 해요. 전도 활동을 하는데, 이게 다 아시잖아요. 1801년 신유박해가 어떠했던가. 천주교 신자가 100여 명이 처형을 당하고 400여 명이 유배를 갔잖아요. 그리고 그때 희생된 인물 중에는 쟁쟁한 인사들이 많았죠. 정약용과 그 형제들이라든지 이승훈과 이가환이라든지 이거는 결국 종교적인 박해이기도 했지만은 정치적인 투쟁이기도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즈음에 우리나라 집권층 노론의 아주 핵심의 한 사나이가 천주교로 방향을 틀어요. 그이가 바로 간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를 읊은 석화 대신 김상언의 종손이에요. 김건순. 이 김건순이 천주교를 알기 전에 정감록 등 도술서적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김건순이 주문모 신부를 만나는데, 주문모 신부를 만나서 주문모 신부가 학식도 출중하고 매우 훌륭한 사람인 걸 발견한 다음에 이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인이 뭐예요?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라 기이한 분이다. 신기한 분이다. 그러면서 김상원이 뭐라고 하냐면, 신부님, 해도로 들어갑시다. 그래. 해도로 들어갑시다. 왜 해도로 들어가냐면, 예언서에는 반드시 진인이, 트루맨이 어디서 나온다고 돼 있어요? 월미도를 통해서 상륙한다고 돼 있잖아요. 섬에서 나온다고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이루어지려면은 제가 신부님을 모시고 섬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섬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무기도 마련하고 배도 큰 배를 지어가지고 아주 중국까지 쳐들어가서 세상을 한번 크게 바꿔봅시다.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기록에 나와 있어요. 주조 기록에. 이거는 결국 뭐냐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천주교 신자 김건수는 누구의 스토리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냐면 정감록의 스토리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정감록의 스토리에 따르면 바로 그런 진인이 바다의 섬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세상을 평정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문보와 같은 신부님이 성공을 하시려면 나 같은 선비가 섬으로 모시고 가서 기도를 하고 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주신부님이 따라갔을 것 같아? 안 따라갔을 것 같아요? 안 따라갔죠. 얘가 왜 이래? 그러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증거를 일일이 다 여기서 둘 수는 없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사건에 관련이 된 사람들이 강희천이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강희천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 그 강세왕이라는 인물을 혹시 아세요? 표암 강세왕? 단원 김홍도의 스승. 그 손자예요, 이 강희천은. 이제 강희천은 10살 때 천재라고 해가지고 정조임금이 불러가지고 글을 짓게 하고 칭찬해준 그 강희천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완전히 천주교에 빠지는데 천주교에 빠지기 전에 정감록에 먼저 빠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벌써 김건순도 그렇잖아요. 김희백도 그렇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 보면 천주교 신자가 다 정감록 신자였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정감록에 빠졌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방향전환을 해가지고 천주교로 금방 들어가서 그 안에서 금방 동질성을 느끼면서 이제 우리는 진리를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은 그런 거를 알았어야 되는데 아마 모른 척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아는 척하면 뭐 이교하고 섞이고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가 어려워지니까 아마 말을 안 한 것 같지만 그래도 역사의 진실은 우리가 털어놓고 얘기를 해야죠. 저는 신부가 아니고 일개 평신도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신부님은 좀 부담이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 강희천이라는 사람은 정감록을 빌려서 천주교를 포교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정감록 비결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 정감록을 이용해서 천주교를 퍼뜨리면은 굉장히 효율적이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시점에서는 꼭 허무맹랑한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런 책도 썼잖아요. 정조와 불량선비 강희천. 그 저 책으로 아주 큰 상을 받았지 뭐예요. 아무튼 완전히 자뻑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이벽으로 돌아가 보자 그 말이에요. 이벽전. 그 우리 모두의 신앙의 조상인 이벽전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완전히 정감록이에요. 얘기가. 스타일이 완전히 정감록처럼 대화체고 정학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정학자가 붙으면은 정약용의 아들들 이름이 정학유, 정학 뭐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비슷한 사람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감록에 말하자면 정약용의 자손이 이벽이 돌아가시고 나서 60년 만에 만나서 꿈에 주고받은 이야기로 이야기를 꾸몄어요. 그래가지고 이벽을 예언자로 만들어 놓고 또 이걸 누가 지었다라고 감히 주장하냐면 감히 정약종이 지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정약종이 누굽니까, 여러분? 정약종은 다산 정약용의 형님이시고 신유 박해 때 당당하게 순교를 하신 당대 우리나라 최고의 신학자가 정약종 선생이에요. 그런데 이 이벽전을 꾸민 자들은 감히 이 정약종 선생을 이 이벽전의 저자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책에 권위를 부여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박해가 일어나기 훨씬 전에 정조 원년 정유년에 정약종이 기록했다라고 썼어요. 그럴듯하죠. 그죠, 여러분?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약종이 이 글을 썼을 리는 없습니다. 그럴 리는 없어요. 그러나 이거는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다 이겁니다. 어떤 점에서? 이거는 이 책을 보거나 이 책에 흥미를 가질 사람들은 천주교 신자이거나 천주교에 매우 가까운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정감록적인 구조를 가지고 끌고 간다. 그러면서 이 정약종이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냐면 실제 이건 기록에 나오죠. 의군부에 끌려가서 매를 맞고 신문을 당할 적에
이 정약종이 아우스팅이죠. 아우스팅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라에는 큰 원수가 있다. 그게 바로 임금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가정에는 아주 큰 원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애비다 라고 얘기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가부장적인 질서, 가부장적인 왕조 체제를 근원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당당하게 했으니까 이걸 살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안 그래요? 죽기를 아주 각오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분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다 돌아가신 최고의 신자이고 정말 위대한 신앙의 모범이거든요. 이분은 19세기 초까지 우리나라에 존재한 정말 최고 수준의 신학자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었다. 이벽전을. 그렇게 둘러댄다. 저는 짓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래서 이 이벽전을 보면은 이 세 가지 얘기가 주로 나오는 거예요. 첫째로는 천주교의 기본 교리를 설명하고, 두 번째로는 하느님과 예수님을 믿고 제사를 끝까지 부정하라 하는 그런 주장을 담았어요. 어때요? 천주교적이에요? 아니에요? 천주교적이죠. 19세기 우리나라의 천주교는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라고 하냐면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는 박해의 시대, 환란의 시대는 이미 끝나가고 있다. 이제 곧 끝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예언을 이렇게 해요. 병오년 이후로 다음 세상이 온다. 이제 죄 있는 자는 모두 멸망하고 착하고 하느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어갈 때가 오느니라. 이렇게. 자, 그러면 실제 신앙의 자유는 언제 왔나요? 1882년 이후에 왔어요. 한불 조약 이후에 왔어요. 그러니까 병오년에 비하면은 뭐 한 30년 늦게 왔죠. 오기는 왔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런 예언서가 이벽전이 언제 등장했는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최근에 누가 돈 벌려고 가짜로 써가지고 박물관에 갖다 팔았다. 그런 주장도 해요. 근데 뭐 할 일이 없어. 박물관에 가서 이거 몇 푼이나 받겠다고. 지금 판 것도 아니고 뭐 한 40년 전에 라면 두 상자 보려고 그 어려운 걸 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이 저는 우리 천주교 신앙 집단 안에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있었을 거라고. 마치 정감록이라고 하는 책이 모두의 공동 저작이듯이 이런 책은 천주교 일부의 사람들 속에서 비전으로 전하면서 우리에게 끝까지 용기를 가지고 신앙을 지키라는 의미에서 전해지던 그런 신앙 강화형 예언서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조사해 보면 이런 책이 또 나올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혹시 집에 이런 책 가지고 계시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 테니까 꼭 전화 주십시오. 그런 거죠. 이게 지금 이벽전이 쓰인 종이에요. 보면 전환국이라고 찍혀 있잖아요. 보면 전환국 용지에다 썼어요. 전환국은 언제 때 관청이에요? 이거는 막 그 개화운동이 벌어지고 있을 때 거거든요. 즉 19세기거든요. 그러니까 글씨도 아주 잘 썼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적에 이미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때 가서 누가 만들었다기보다는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옛날에 전해오니 이런 책이 있는데 내가 여기 적어놨으니까 한번 봐. 이런 식이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즉 그런데요. 천주교식 말하자면 천주교에서 말하는 새로운 세상의 기대가 실은 정감록 바탕 속에서도 일어나요. 그게 무엇이냐면 동학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정감록 안에서 결국은 동학이 나와요. 동학이. 그런데 그 정감록 속에는 우리 가톨릭의 최후 심판론이 들어가 있다. 아주 한국적인 형태로 들어가 있다. 어떻게 들어가 있나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신년 봄 3월 성세 가을 8월에 인천과 부평 사이에 밤중에 배 천척이 정복.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인천 상륙작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청일전쟁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예언들이 근데 이미 영조 정조 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안성과 죽산 사이에 시체가 산처럼 쌓이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런 거. 이런 건 완전히 새로운 형식의 예언이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17세기 이후 한국 사회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천주교 영향을 광범위하게 받았다. 심지어는 천주교와 말리쯤 떨어진 것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정감록까지도 천주교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천주교의 위력이 굉장했다. 그 18세기 후반 한국 사회에서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지하에서 활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미 18세기 후반 이후가 되면 굳이 천주교 신자가 아니어도 최후 심판과 같은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대개가 이제 공유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감록에까지 파고들었다. 그 정감록서에 보이는 말세의 모습이 막 있어요. 그 말세의 모습을 보면 끔찍해요. 남쪽과 북쪽 군사의 조짐이 불과 같이 점점 이것도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집 위에 토온이 하늘의 재앙이 때로 변하네. 옛날에도 드물고 오늘날에는 없는 일. 굶주려서 사람끼리 서로 잡아먹어 저마다 서로 짓밟고 있네. 사람의 목숨을 해치니 산자가 몇이나 되리. 또 겸해서 북년이들을 쌓인 시체가 구렁을 메우네. 벼락 같은 화운이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아주 읽기만 해도 오 이거 진짜 큰일 났다 큰일 났어. 그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문화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감록으로 파고든 천주교의 말세의 모습은 우리 문화에 새로운 나이테를 더해줬다. 새로운 물결을 던져줬다. 가령 불교에서 말하는 미륵신앙에서 말하는 전륜신앙 같은 경우는 무력을 하나도 쓰지 않고 적이 순순하게 항복하게 만드는 그런 재주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감록이 그려내고 있는 참혹한 말세는 오히려 성경적이다. 오히려 기독교적이다. 전혀 미륵불교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정감록이 천주교와 만나서 엇갈려서 나가면서 천주교는 천주교로서의 순수성을 회복하게 되지만 정감록의 세계는 한 바퀴를 굴러서 동학으로 나아가더라. 그것도 얘기를 하면은 뭐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은데 다 얘기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동학을 거쳐서 여러분 원불교라고 아시죠? 원불교까지도 이 뿌리가 흘러가요. 그래서 원불교에도 보면 동학에서 그렇게 떠받드는 궁을가. 궁을은 정감록에 들어있는 개념이었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것으로 작용해서 원불교의 3대 지도자가 대산종사라는 분인데 그분은 아주 궁을 아주 길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서 태극이 바로 궁궁의를이다. 이렇게 말해요. 요컨대 18세기 정감록의 세상에서는 궁궁의를이라는 말은 나와도 뭔지를 몰라서 사람들이 혼동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동학과 원불교에 가면은 이제 풍수지리적인 해석이 아니라 종교적인 가르침으로 바뀌어간다. 결론을 내립니다. 첫째로 십승지. 이건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피난처예요. 그 십승지는 어디인가? 풍수지리설에 따르기도 하고 미륵신앙과 같은 종교적인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역사적 사건의 영향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정감록과 천주교는 어떻게 만났나?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것은 진인이라는 거죠. 해도 진인. 그리고 말세적 예언. 이런 걸로 만난다. 그리고 이제 그 정감록이 천주교를 벗어난 정감록도 그 나름의 발전을 거듭해서 19세기와 20세기에 한국에 아주 영향력 있는 신종교, 동학이나 원불교로 나아갔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